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에서 최소 6만 5천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픈 채팅방은 다 익명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어떻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인지 이 소식 먼저 좀 들어보겠고요. 2026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지역마다 달라지는 쪽으로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바뀝니다. 발전소까지의 거리나 전력 자급률 등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게 부과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발전소들이 몰려있는 지방에서는 전기값이 좀 싸질 수 있어서 혹시 기업들이 저렴한 전기값을 보고 지방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줄었는데 이자로 나가는 돈은 대폭 늘어난 걸로 통계가 집계됐습니다. 금리가 좀 떨어져야 그 가계 부담이 덜어진다는 뜻일 텐데 어제 한국은행에서는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 소식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5월 24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자, 오늘은 박세훈 작가, 남국민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언더스탠딩의 안승찬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카카오에서도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의 그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하셨듯이 최소 6만 5천 건 이상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확인됐다. 그래서 카카오가 여기에 책임이 있으니까 과징금 151억 원 부과한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카카오에 뭐 지분을 좀 옮기라 이런 얘기까지는 아직 안 나온 모양이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뭐 국내 최대 가징금인데 예. 사실은 작년부터 이 오픈 채팅방 정보가 유출된다는 얘기들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같은 채팅방에 이렇게 막 서로 의뢰하는 것들이 특정 카카오톡 이 오픈 채팅방의 개인정보를 빼달라고 누가 요청하면 해커들이 돈 받고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누구인지 개인정보 빼주는 그런 비즈니스가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왜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모르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다들 그렇게 알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오픈 채팅방이라는 곳이 특정한 주제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를 들면 난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주식만 딱 모여 있고 부동산 좋아하는 사람이랑 부동산만 모여 있고 송경제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송경제만 모여 있고. 그럼 그분들한테 살짝 이런 것도 팔아보고 저런 것도 팔아보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스팸 문자를 보내고 싶은 쪽에서는 그 사람들 정보만 있으면 딱 타겟팅해서 보내면 참 좋겠다. 그 방 안에 있는 누군가가 보내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그렇습니다. 주식 오픈 채팅방 뭐 2만 명 모여 있으면. 그렇습니다. 야, 저분들한테 무슨 뭐 좀 팔아보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최고일 것 같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얻고 싶은 유혹이 있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이걸 돈 받고 이제 유출해서 파는 해커들이 생긴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랬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픈 채팅방에 몇 개 들어가 있는데 네. 들어갈 때는 그 별명을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꽃사슴 27. 그래서 뭐 그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게 이번에 되게 특이한 점인데, 예.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이라는 곳이 전부 익명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정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과연 어떻게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거냐? 예. 이게 좀 특이한데 예를 들면 제가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투명 반지 뭐 이런 닉네임으로 한다고 해봐요. 투명 반지이구나. 예. 네. 그래서 이거 외에는 사실은 아무런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카카오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뒤에다 숫자를 붙이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투명 반지는 예를 들면 임시 아이디 000-12345 이런 식으로 이 닉네임과 뒤에 숫자를 붙여서 관리하는데 휴대폰 정보를 없으니까 뭔가 번호를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해커들이 아무리 오픈 채팅방에서 열심히 해킹을 정보를 캐려고 해도 투명 반지는 000-12345 이 정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나가도 아무런 정보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카카오가 그 뒤에 붙이는 숫자 임시 아이디를 붙일 때 무작위로 붙이는 게 아니고 중요한 번호를 거기다 넣는 방식으로 숫자를 붙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뭘로요? 무슨 말이냐면 예.
오픈 채팅방 말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카톡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뭐 자기 이름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개인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도 일종의 그 카톡 주민번호 같은 회원 일련 번호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번호는 물론 중요한 번호니까 뭐 이 오픈 채팅방은 별도로 보안도 잘 돼 있고 잘 관리가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오픈 채팅방에서 임시 아이디를 붙일 때 뭐 참고할 게 없으니까 요 주민등록번호 일련 번호를 숫자를 넣어서 임시 아이디가 생성되도록 운영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카톡의 실제 일련 번호가 1, 2, 3, 4, 5다. 카카오톡이 임의로 부여한 게 1, 2, 3, 4, 5.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제 일련 번호 카톡에 들어있는 안승찬의 실제 임시 회원 번호가 1, 2, 3, 4, 5면 오픈 채팅방에 제가 아무리 투명 반지 이렇게 하더라도 너는 000 1, 2, 3, 4, 5 이렇게 주민번호를 넣어서 임시 아이디를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임시 아이디만 알면 대충 이 사람의 실제 번호가 실제 그 일련 번호가 뭔지, 주민등록번호가 뭔지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얘를 마치 결혼기념일을 알면 현관문 비밀번호는 뭐겠구나.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왜 현관문 비밀번호를 결혼기념일로 해놨어? 그렇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왜 임의로 부여하는 관리번호를 예. 내 주민번호를 가지고 썼어? 그렇습니다. 주민번호를 그대로 쓴 거는 아니더라도 네. 거의 비슷한 방식. 앞에 000만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커들이 어떤 식으로 노리냐면 오픈 채팅방에 일단 들어가서 닉네임하고 임시 아이디 숫자를 두 개를 알아봅니다. 네. 그 다음에 외부에서 또 다른 해킹을 해서 전화번호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카카오톡에 보면 전화번호 넣으면 친구 추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량으로 전화번호를 넣어서 친구가 추가가 되면 그 사람의 이름 그 다음부터는 회원 일련 번호 금방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에 있는 아이디에서 임시 아이디에 나온 숫자 거기에서 유추된 회원 일련 번호와 실제로 알아낸 회원 일련 번호를 두 개 비교해 보면 등산 오픈 채팅방에 있는 투명 반지가 안승찬이구나 이렇게 조합이 가능한 이렇게 완성을 시키는 거죠. 사실은 카카오가 2020년 8월 이후부터는 이 오픈 채팅방의 임시 아이디 숫자를 설정할 때도 암호화를 그 이후로는 했기 때문에 그부터는 뭐 개인 유출 정보 사고가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카카오가 이번 유출에 책임이 있다는 게 개인정보위원회의 판단이고 그래서 이번에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안승찬의 휴대폰 번호, 주민번호는 어딘가에서 다시 다 대량으로 전 국민과 한 3천만 개를 어딘가에서 사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식방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부동산방에 들어가 있는지 맛집방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네. 맛집방에 들어가 있는 투명 반지의 주민번호가 우리가 확보한 안승찬 주민번호하고 비슷하네. 그렇습니다. 같네. 어. 그럼 투명 반지가 안승찬이구나. 음. 그럼 맛집방에 있는 이분입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해서 야, 진짜 열심히들 사시네요. 그렇게 해서 알려준 건데 쟁점이 뭐냐면 카카오는 자기들이 책임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카카오가 지금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굉장히 강경한데 오픈 채팅방의 그 임시 아이디 요거는 암호화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가 사실 없는 데다가 그게 자기들이 설령 미비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유출된 정보라는 게 임시 아이디 숫자뿐인 거 아니냐. 예. 그건 개인정보가 전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빠져나간 정보는 굉장히 일부분이고 해커들이 다른 데서 빼온 정보를 두 개를 조합해서 개인정보를 끼워서 맞춰서 조합한 거지. 그럼 우리한테서 새 나간 건 투명 반지 730818 머시기 이것만 나간 건데 그렇습니다. 범인들이 안승찬 730818을 어디서 구해와서 그렇습니다. 그걸 두 개 맞히니까 요 오픈 채팅방에 안승찬 투명 반지. 투명 반지. 요렇게 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중요 개인정보가 빠진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사건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유형의 사건입니다. 보통은 안에 저장돼 있는 정보가 통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거는 아주 일부만 나갔는데 여기저기 내용을 조합해서 만든 거라서 나는 결혼기념일만 알려줬는데 이걸 가지고 비밀번호 유출했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카카오의 주장이고 네. 개인정보위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 연관 있는 숫자를 만든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왜 하필 현관문 번호를 결혼기념일로 해서 그냥 관리 번호일 만들었느냐. 뿐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카카오 쪽에서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는 없다. 맞서고 있어서 이 문제는 아마 법적인 다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필 또 이럴 때 개인 정보가 유출이 돼서 라인 가지고 싸우는 것도 답답해 죽겠는데 우리. 네. 남궁민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전기요금의 매탁이 돌아가는 뭐 속도 뭐 이런 네. 게 지역마다 앞으로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달라질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달라질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데요. 지금 뭐 전국 어디서나 그러니까 산업용, 개인용 같은 것만 다를 뿐이고 다 똑같은 요금을 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지역별로 이제 요금이 달라질 수 있게 한다 이겁니다. 이제 어제 산업부가 에너지위원회에서 이제 전력시장 개편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핵심은 앞으로 지역별로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사는 가격도 그리고 이걸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도 다르게 책정할 수 있게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왜 그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는요.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요금이 같잖아요. 아, 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전기 요금은 그러니까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거 입지를 고를 때 뭐 그러니까 이 똑같은 값이니까 여러 조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발전소는 대부분의 일부 지역, 특히 지방에 몰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원 충청에는 뭐 화력 발전소, 경상도에는 이제 원전이 몰려 있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볼 때는 굳은 일은 우리가 하고 좋은 거는 다 수도권으로만 몰려가니까 이게 불만이 컸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이렇게 발전소는 지방에 있고 이제 공장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일종의 불균형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역 간 격차가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도권의 반도체 벨트는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한데 이 전기는 거의 다 이제 뭐 충청도의 화력 발전소 아니면 저 멀리 원전에서 끌고 와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전기는 국가 인프라니까 이걸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니네가 쓸 거니까 알아서 깔아라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국가가 이제 돈을 들여서 결국 송전망을 이제 깔아줘야 하거든요. 그러라고 삼성전자는 세금 내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규모가 수조원 규모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전라남도 쪽이나 전라도 쪽에는 이제 태양광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도 끌고 올 송전망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예. 이것만 해도 지금 몇 조 원 가량의 돈이 들다 보니까 아, 전기를 끌고 오지 말고 그렇죠. 오히려 쓸 사람들이 내려가게 하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수혜는 기업이 누리는데 망은 결국 정부 돈으로 깔아야 하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생산하는 곳에서 바로바로 쓰게 하면은 이게 이 격차가 좀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 있는 겁니다. 그 전라도 전기 서울로 끌고 들어오면 네. 돈이 드니 네. 그냥 서울로 끌고 들어와서 쓸만한 사람들 보고 그 전라도 쪽에 남는 전기 쓰러 가세요. 그렇죠.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는 기업 입장에선 어디에 공장을 지어도 전기요금이 같으면 같으니까. 이제 그런 게 고려가 안 되니까 이런 거를 좀 계획을 세워본 겁니다. 그럼 전기요금이 싼 곳은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이라면 거기 가는 걸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게 가장 이제 지방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것과 맞물려서 또 한 가지 볼 법이 재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법이 있는데 분산에너지법이라는 게 이미 통과를 했고 내년에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이거는 내용이 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제 팔 수 있게 즉 직거래를 허용한 내용이거든요. 네. 이게 차동요금제랑 맞물리면 예를 들면 전남에서 남아도는 태양광을 아주 싸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 지역의 공장을 유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혹은 원전이 있는 지역에서는 우리 전기요금 아주 쌉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지으세요 하고 또 유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주가 많으니까 요즘 남부로 기업들이 많이 몰리는 것 중에 매력 중에 하나가 태양광이 엄청 싸다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공장을 지으면 굉장히 수익률이 좋다더라 해서 공장들이 몰려가거든요. 앞으로는 우리도 이렇게 지역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남는 전기 당신들이 알아서 팔아. 그런 내용일 국가가 못 있죠. 사주겠어 도저히 이제는. 지금처럼은 미안해. 처리가 어렵다. 라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풍력 이거 여기저기 저 많이 깔아놨는데 그 거기서 생기는 전기를 수요지로 끌어올릴 송전망 이런 거는 만들지도 못하고 용량도 지금 없고 그래서 그냥 버린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력이 남아돌아서 문제인 지역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삼척 화력발전소나 곧 완공 예정인 동해안 원전들이 그렇거든요.
발전소는 지어놨는데 이걸 소비처인 수도권까지 가져갈 송전선은 주민 반발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거의 만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들이 발전소를 만들면 이걸 만드는 게 당연한 건데 예. 주민 반발이 무섭다 보니까 이걸 이제 밀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발전소만 있고 송전망이 없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신한울 3, 4호기가 완공 예정인데 예. 이게 완공이 되면 지금 걱정이라고 하거든요. 동해안 전력망이 이게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전력을 많이 먹는 공장들이 직접 가서 거기서 소비를 하면 송전망을 깔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런 식의 안배까지도 고려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게 뭐가 있을까요? 뭐 데이터 센터 같은 데이터 거? 센터 같은 게 가장 큰 사례가 되겠죠. 지금 뭐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니까 예. 예를 들면 원전 앞에다가 데이터 센터 짓고 옆에 연구단지 짓고 뭐 주거 단지 같은 걸 지어서 이제 뭔가 연구단지처럼 갈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데이터 단계입니다. 센터. 네. 근데 데이터 센터가 간다고 거기서 일자리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예. 사실 거기에 정주 인구가 적은 대신 어찌됐든 이제 납세할 수 있는 기관도 생기고 거기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예. 지역에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내려와서 사람은 안 뽑아도 그 공장 데이터 센터 돌리면서 세금이나 여기다 내라. 부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의외로 그 꽤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도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그런 변화가 또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네요. 자, 박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지난 1분기 가계 동향 조사인데 네, 뭐 내용이야 복잡하니까 다 들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소득은 늘기는 조금 늘었는데 네, 1년 동안 물가는 많이 올라서 물가 생각하면 오히려 소득이 줄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자주 섞인 말로 다른 건 다 오르는데 내 아이 성적이랑 내 월급만 안 오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제 통계로 실제로 확인이 된 거죠. 예. 지난 1분기에 가구당 소득이 1년 전보다 1.4% 늘었는데 물가 상승률이 3%인 걸 감안하면 실질 소득은 1.6% 감소한 겁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월급이 못 올랐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 소득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로 나가는 돈은 또 늘었다는 거예요. 네. 1분기 가계 이자 비용이 1년 전보다 11% 정도 늘었는데 실질 소득은 주는데 이자 비용은 늘었다라는 건 가계가 쓸 돈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 앞으로 소비 지출이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제 나온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통계가 주는 경고는 가계가 보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늘었다는 건데 이게 또 걱정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예상됐던 결과이기도 하긴 해요.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를 잡으려고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소비를 줄이게 하고 그 결과로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한 거니까 그런 건데 예. 다만 이 고금리의 여파가 오래 갈수록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게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동결은 했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관심이었던 건데 네. 어제 이창용 총재가 힌트를 준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니고 약간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창용 총재가 한 얘기를 종합하면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지난 4월에 비해 훨씬 커졌다. 예. 4월에는 하반기쯤에 내릴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인하폭은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하반기 월 평균으로 2.3%에서 2.4%로 내려가는 추세를 확인한다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하반기에 확인하고 인하할 걸 고려하면 연말 가까이 돼야 인하가 되든 말든 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다만 어제 약간 좀 석연치 않았던 부분은 뭐냐면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이건 뭐 수출 잘 되니까 그렇죠. 바꾼 거겠죠. 남은 기간에도 수출이 잘 될 거라고 보는 건데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상향 조정하면서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의 2.6%를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통상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물가는 따라오르기 마련이거든요. 경제학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본다라는 건 이건 어떤 근거인지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는 이거는 물가는 어떻게든 2.6%로 묶어두고 내려가는 걸 보면서 이제 내리려고 하는 신호를 준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물가는 묶어두고 있더라도 하반기에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언제쯤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먼저 내리긴 아무래도 힘들 거니까요. 환율 때문에 그 부분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는 별일 없으면 미국 내리고 나면 우리도 내릴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이 될 그렇습니다. 거다. 이제 중요한 건 미국이 금리 언제 내릴 거냐 하는 부분인 것 미국은 같습니다. 뭐 빠르면 8월 뭐 웬만하면 대선 전후 뭐 이럴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것 같던데 그렇게 되면 다만 이제 그 전에 우리나라 소비가 무너지거나 또 내수가 갑자기 식거나 이자 내는 돈 때문에 소비가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또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일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갑자기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은 있을 텐데 네.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가게가 보통 대출을 해주고 그 돈을 기업이 갖다 썼는데 요즘은 좀 바뀌고 있는 걸 또 볼 수 있네요. 가게가 좀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예. 자, 저희는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김인화 씨가 보내오신 질문입니다. 동네 치킨집 한 곳이 권리금 8천만 원의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권리금이라는 게 왜 8천만 원으로 정해졌는지 좀 궁금하더라. 가게 권리금은 정할 때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뭐 한 달 매출의 몇 배 이런 권리금 정하는 공식이 혹시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게 권리금은 뭐 특별한 기준이나 정해져 있는 공식까지는 없습니다. 서로 정하기 나름인데 가게 권리금이라는 건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싶다고 손든 후배 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먼저 장사를 하다가 이제 가게를 좀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그 선배 사장님한테 이 좋은 가게를 저한테 물려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주는 그런 돈인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먼저 장사하던 분은 곧 나갈 거고 내가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싶으면 그 가게 주인 건물주한테 제가 다음에 월세 내고 들어갈게요 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먼저 장사하던 분한테 따로 권리금을 주냐. 그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전세 들어갈 때 먼저 살던 세입자한테 돈을 따로 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게 권리금은 좀 다릅니다. 그 자리에서 먼저 장사를 하던 사장님이 저 다음 달에 장사 접고 이 가게 비울 건데요. 후임 임차인으로 제가 아는 친구 들어올 거니까 그 친구랑 가게 월세 계약을 하세요 라고 하면 아무리 건물주라고 해도 야 내가 내 가게 빌려주고 월세 받는데 다음 세입자로 누구 받을지 내가 정해야지 왜 네가 후임자를 멋대로 정해서 데리고 와? 라고 말할 수는 없는 즉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 선배가 데려온 후배 세입자와 계약을 해야 된다는 이 권리금 보호법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후배 세입자는 굳이 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겠다고 하냐면 내가 어차피 치킨집 할 건데 치킨집에 필요한 주방 설비가 이미 먼저 쓰던 그 선배 치킨집에 이미 있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돈 좀 들이고 사는 게 서로 좋으니까 권리금에는 그 부분이 일단 좀 들어가고요. 또 선배가 먼저 장사를 하면서 야, 이 동네 치킨집은 바로 저 집이 맛있지 하는 인식을 잘 심어놨다면 사람들은 가게 주인이 바뀌었어도 그걸 모르고 그냥 그 유명한 치킨집인 줄 알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홍보고 뭐고 비용을 안 써도 되죠. 그렇게 아껴주는 돈을 내라라고 하는 개념이 권리금입니다. 그리고 어떤 가게는 야, 저 가게는 다른 건 몰라도 참 목이 좋아서 그냥 장사가 잘 돼. 그래서 저 가게 자리에서는 치킨집 그만두고 순댓국을 팔아도 장사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자리라면 기왕이면 누구나 그 자리에서 장사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자리가 목이 좋은 건 사실은 치킨집 하던 선배가 뭘 노력해서 좋아진 목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선배가 내 손목을 잡고 가서 이 후배랑 계약하세요라고 해줘야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목 좋은 대가도 사실은 선배한테 현실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들이 다 포함된 게 권리금이라서 이게 딱 어떤 이런 공식으로 정해진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김인화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